새는 하늘에서 날고 사자는 육지를 달리며 고래는 바다를 헤엄친다. 그들은 그곳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린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자유로운가? 마음껏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가? 혹시 당신은 사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당신이 지금 머무는 곳에서 숨이 막힌다면 고전을 펼쳐라. 당신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고전이 안내해 줄 것이다. 그곳에서 마음껏 숨 쉬고 뛰고 헤엄쳐라. 인간은 딱 두 가지 상황에서 고통을 느낀다. 결핍에서 오는 고통과 풍족함에서 오는 고통.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나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겠다. 결핍에서 오는 고통을.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조금 배가 고파야 한다. 그런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고 시간을 소중하게 쓴다. 반면 풍족한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눈빛이 느슨하다. 시간이 남아돈다. 풍족함은 사람을 점점 녹슬게 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입니다. 지은이 고명환, 펴낸 곳은 라곰입니다. 지은이 고명환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그맨이었지요. 남에게 선택되기만을 기다리고 남의 지시를 받으며 34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그는 정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남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던 수동적인 삶을 접고 스스로 주도하는 생생한 인생을 살아내면서 사업가로 강연자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변화 후 중심에 고전 읽기가 있습니다. 봄날 놀이하듯 슬렁슬렁 읽는 독서가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읽어내며 그의 살이 되고 뼈가 되게 만드는 그런 독서가 있었던 겁니다. 고전 읽기가 그에게 선사했던 어떤 힘이 대체 그를 이리도 거침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대로 다양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성과를 내면서 살아가게 하는 걸까요? 참 궁금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나는 그렇게도 원했던 연극 무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다. 방송국에서 개그맨으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당시 집이 대전이었던 나는 서울에 살 집이 필요했고 월세 내고 먹고 살려면 돈이 먼저다라는 생각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꿈보다 돈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는 돈을 좇는 삶을 시작했다. 한국 축구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2002년 나는 최초로 관악구 봉천동에 첫 집을 마련했다. 1997년 방송국에 입사하고 정확하게 5년 만이다. 그렇다면 나는 첫 집을 마련한 후에 대학로로 향했는가? 변신했는가? 아니었다.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대학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 결국 대학로 대신 집을 한 채 더 사는 쪽을 선택했다. 하루에 2-3시간만 잠을 자며 가기 싫은 밤무대에 올랐고 중도금을 모두 입금할 수 있었다. 석촌 호수까지 2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였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믿었다. 오늘 당장은 지옥같이 힘들지만 5-6년만 지나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대학로에서 연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다 2005년에 교통사고가 났다. 드라마 해신 촬영을 마치고 전라남도 해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때도 나는 몸이 지칠 대로 지친 터라 완전히 넋놓고 잠들어 있었는데 매니저가 시속 150km로 달리다 앞서가던 트럭과 크게 충돌하고 말았다.
눈을 뜨니 의사 선생님은 내게 사흘 안에 죽을 수 있으니 유언하고 신변을 정리하라 권했다.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을 누리기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그때 깨달았다.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사회생활 전체를 갈아넣은 봉천동 빌라와 석촌호수 옆 아파트는 안중에도 없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후회됐다. 죽음 앞까지 가본 대부분의 사람이 나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우리는 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할까? 직관이 없어서 그렇다. 있어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 못하니 남들에게 의지하고 남들이 말하는 개념대로 살아간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책 돈키호테. 읽어보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돈키호테는 내가 강연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다. 돈키호테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바로 돈키호테의 나이다.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나이를 50에 가까웠고로 설정했다. 왜 하필 50이었을까? 16세기 유럽인의 평균 수명 나이가 30, 40세임을 감안하면 50이라는 나이는 지금 기준으로 90세 이상이다. 90세면 죽음에 가까운 나이다. 그런데 그 나이에 죽기 직전에 돈키호테는 깨닫는다. 본인이 기사로 태어났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말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9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직관이 생긴 것이다. 이전까지의 자신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질문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린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직관이다. 책의 힘이다. 돈키호테는 읽고 싶은 기사 소설을 구입하느라 수많은 밭을 팔아버릴 정도였다고 할 만큼 많은 책을 읽었다. 이렇게 책을 읽은 돈키호테는 결국 자신이 남을 도와주고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기사로 태어났음을 깨닫는다. 돈키호테가 모험을 떠나려 하자 친척과 하인 등 주변 모든 사람이 말렸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산초와 함께 모험을 떠난다. 인간은 안정을 원한다. 그런데 진정한 안정은 어떤 상태인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동물이다. 변화는 움직임이다. 자전거가 계속 움직여 앞으로 나아갈 때 안정적인 것처럼 인간 역시 계속 움직여야 안정적이다. 한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면 녹슬어 버리는 게 인간이다. 고로 인간에게 진정한 안정은 움직임이다. 나 역시 교통사고로 죽음 앞까지 갔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34년간 끌려다니며 살아왔음을. 남의 눈치 보며 남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옳다고 말해주는 방향으로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휩쓸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 기적이 일어나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을 가리라 다짐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직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죽음 앞에서 깨달았다. 돈키호테는 책을 읽고 깨달았다.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는 게 훨씬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나도 이 마음을 너무도 이해한다.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휴양지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쉬고 즐기며 생을 마감하지는 않겠다. 죽는 날까지 메밀국수를 반죽하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사색하겠다. 죽음 앞에 가보니 어영부영 녹슬어 버리는 삶이 가장 후회되는 삶이었다. 하루를 살아도 나로 살아야 한다. 나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삶이다. 꾸준함이란 견디며 하는 노력이 아니라 즐기며 하는 의지다. 나는 지금 824일째 아침 긍정 화건을 외치고 있다.
긍정 확언은 내가 바라보는 상태를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외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촬영해 올리면서 300일까지는 의심도 많았고 불안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외친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까? 하지만 30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만큼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힘을 전혀 모른다.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나 역시 모르고 살았다. 근데 책을 통해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그때부터 발전한다. 책을 읽을수록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아졌다. 그런데 아는 게 많은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내가 더 좋다. 모르는 게 많을수록 알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욕구가 나를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걸 나는 안다. 내 안에 잠든 어린아이를 깨워라. 철새 떼가 이동하는 철이 되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난다. 야생오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쥐보리가 서투른 날개짓을 하는 것이다. 야생오리의 비행을 보고 쥐보리가 잊고 지냈던 야성의 흔적이 깨어난다. 광활한 대륙과 드넓은 바다를 훨훨 날고 있는 자신의 본능을 느낀다. 생테쥐페리는 영양을 키웠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 손에 길들여진 영양은 벌판에 풀어줘도 몇 번 껑충거리다 스스로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곤 작은 뿔로 철망만 들이받는다. 마치 불평과 불만은 가득한데 문을 열어줘도 떠날 용기는 없는 인간들처럼 말이다. 자본주의에 세뇌되어 돈을 벌기 위해 끌려다니는 현대의 인간들도 가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끼곤 한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님을 느낀다. 푸드덕 날개짓을 몇 번 해보고 껑충껑충 뛰어도 본다. 하지만 당장 월말에 입금해야 할 카드값과 은행 이자가 야성을 눌러버린다. 대륙의 광활함과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날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리 한번 휘휘 저어 멀리 날려버린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울타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는 야생오리 날개에서 빠진 깃털 같은 담배꽁초만이 발에 짓이겨져 뒹굴고 있다. 지금부터 날아오르면 된다. 그동안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쉽다.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 된다.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장 지금의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모든 생명체 안에는 타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돕기 시작하자. 일단 돕기 시작하면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이것저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풍족함은 사람을 점점 녹슬게 한다. 한 번에 나를 꽉 채우면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핍을 없애고 풍족함을 가지면 남은 생이 행복할 거라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고통을 싹둑 잘라내고 행복만 누리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인생은 고통과 행복이 꼬여서 만들어진 새끼줄 같은 것이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악착같이 꼬여서 튼튼한 줄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 줄을 잡고 원하는 곳으로 올라간다. 행복만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은 한 줄의 실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다. 그런 줄은 튼튼하지 못하다. 여차하면 끊어져 추락하고 만다. 삶을 결핍과 고통으로 튼튼하게 엮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추락하지 않는다. 부족함을 자랑으로 여겨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다. 실제 부족한데 풍족한 것처럼 SNS를 온통 허풍으로 가득 채운다. 그렇게 계속 허풍 속에 살다 보면 착각이 일어난다. 현실과 생각에 괴리감이 생긴다. 몸은 이곳 우주에 있는데 마음은 저곳 우주에 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우주에서 살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끔찍한가. 현재 조금 모자란 상태에 있다면 그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채우려고 노력하라. 늘 조금 모자란 상태를 유지하라. 몸도 조금 춥게 하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그리고 이 긴장감을 사랑하라. 지금 당장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보라. 당신은 갈망하고 있는가? 최악의 상태는 부족한데 갈망하지 않는 것. 부족한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머물지 말고 흘러야 한다. 모든 일은 대가를 치른다. 높음은 낮음의 대가를, 뜨거움은 차가움의 대가를, 고둠은 구부림의 대가를, 풍족함은 얽매임이란 대가를 치른다. 이런 순환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한자리에 머물지 말고 유연하게 움직이자.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꼬아 굵고 튼튼한 동아줄을 만들어야 한다. 고전을 읽을수록 결핍이 커진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음껏 돈을 벌어라. 최대한 높은 곳까지 승진하라. 괜찮다. 고전을 읽고 있다면 절대 거만해지지도 버림받지도 않으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쓴 무려 26년의 창작 기간에 걸쳐 완성된 대하 소설이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서문부터가 남다르다. 박경리 선생은 토지 일부를 연재 중이던 1971년 8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병마와 싸우며 작품을 연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선생은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서문에 밝힌 것처럼 고통을 선택했다. 퇴원하고 바로 다시 집필에 들어갔다. 수술 후 통증으로 몸이 아팠고 급격한 시력 감퇴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도 고통스러웠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맹렬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박경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가 된다면 토지의 서문은 꼭 한번 정독해 보길 바란다. 어떤 고전의 서문보다 힘차다. 서문이 이미 작품 이상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박경리 선생의 힘찬 기상이 고스란히 당신의 가슴에 복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이다. 제대로 사는 사람의 삶. 한없이 망설여지고 고통이 밀려오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아무리 험난한 길이 닥쳐올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며 돌아서지 않는다. 오로지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비상하는 사람이 된다. 고통 없이 자란 포도는 훌륭한 포도주가 될 수 없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포도다운 포도를 키운다. 농부들은 땅이 너무 비옥하면 작물이 약하게 자란다고 걱정한다. 고통을 극복해 본 사람은 고통의 유익함을 안다. 고통에 저항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 진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고통을 아는 사람은 도전하고 비상한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해서 더욱 큰 고통에 빠져든다. 고전을 읽고 고전에 대한 글을 쓰는 요즘 내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호기심과 신기한 상상이 흘러넘친다. 그냥 멍하게 세월을 따라가면 늙는다. 고전 읽기는 세월을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수천 년의 지혜가 고스란히 압축된 고전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이 쌓이면 점점 일을 완성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고전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비밀을 미리 익힌다면 서투른 삶의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능숙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고전을 통해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이다. 난 요즘 고전을 읽을수록 점차 젊어짐을 느낀다.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다. 남들이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고전의 지혜를 통해 1시간에 해낸다면 남들에게 남은 인생 50년이 내게는 100년처럼 주어지기 때문이다. 고전을 읽으면서 점점 젊어진다. 고전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타임머신을 실제 삶에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이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표 문호 레프 톨스토이. 1878년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한 톨스토이는 한 지방재판소의 배심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어느 검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또 한편의 소설을 완성한다.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이 책을 읽다 이 문장에서 멈췄다.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닐까? 모든 생물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렇지 않다. 왜 인간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산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 난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보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유의지가 없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자유의지를 실행했다. 엄마와 선생님이 반대하는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한 것이다. 오로지 나의 행복과 출세를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정신이 없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서울에서 온 친구들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컸다. 일단 사투리가 고쳐지지 않아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없었다. 어설픈 표준어 사용은 웃음을 자아냈고 주변 선후배와 교수님들도 웃기는 고명환이라고 평했다. 어느 순간 스스로 나를 웃기는 사람으로 못 박았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개그맨이 되었다. 무명 시절을 겪으며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서울에 집도 사고 연예대상에서 상도 받았다.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정부 관료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처럼 그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보좌관을 거쳐 판사가 되었고 능력도 좋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결혼도 했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말 그대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대로 계속 흘러갔다. 유쾌하고 품위 있게. 내 삶도 유쾌하고 품위 있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직 성공과 재산을 위해 2-3시간만 자며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쉬지 않고 달렸다.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여력이 없었다. 세상은 나를 돌아볼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8년을 쉼 없이 달리다 교통사고가 났다. 의사가 말했다. 고명환 씨, 길어야 사흘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유언도 남기시고 주변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너무 이상했다. 이게 아닌데. 8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있을 행복한 날을 꿈꾸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하룻밤 자보지도 못했는데 죽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미래를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했단 말인가? 준비해온 미래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은 거지? 나만 몰랐을까? 이럴 수가 없는데. 이반 일리치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온다. 행복했던 부부 생활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반 일리치는 가족 대신 성공에 집착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지만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으며 옆구리 통증이 시작된다. 육체적 고통은 우울증으로 번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악화시킨다. 이반 일리치 역시 죽음 앞에 가서야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인간들만 왜 죽음 앞에서 진실을 알게 될까? 저 바닷속의 고등어도, 갯바위를 누비고 다니는 길고양이도, 한창 빨강을 자랑하는 동백꽃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이미 알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인간만 돌고 돌아 죽음 앞에 가서야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을까? 심지어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만 알 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카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라고?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즐기며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어떻게 하라고? 돈 버는 순간을 즐기라는 말인가? 그런데 즐긴다는 게 뭐지?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아, 즐기다가 아니라 충실하다구나. 알겠다. 내 하루를 지금을 알차고 단단하게 채우자. 즐긴다는 건 그냥 소비하는 느낌이다. 알차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생산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생산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생산한다. 결국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면 되겠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가치는 같이 사는 것이다.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치다. 얼마나 훌륭하고 간단한가. 그저 시선의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면 끝이다. 지금 하는 일을 다른 일로 바꿀 필요도 없다. 한 번에 바뀌지 않으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어라. 이 책은 92쪽밖에 안 된다. 하루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92쪽을 읽는 동안 당신의 삶도 함께 펼쳐지리라.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한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나는 과연 알을 깨고 나왔는가?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는가? 많은 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만큼을 가지고 언제까지 사는 게 진리인가? 결국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지웠다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것이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치열하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삶은 결국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태초에 순수하게 태어난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워라벨은 슬픈 말이다. 일하는 순간이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으니 말이다. 워라벨은 일하는 순간이 지옥이니 라이프로 쾌락을 더해 균형을 맞추라고 강요한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라이프의 모습은
해외여행을 떠나고 좋은 호텔에 묵으며 화려한 음식을 먹고 서핑하고 캠핑하고 골프 치고 낚시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며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야 일하며 겪었던 고통의 즐거움과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이런 모습을 꿈꾸며 일하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고통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하며 비참한 시간이 이어진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애나 램킨은 우리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고 말한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은데 평행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드시 반대쪽에서 올라오려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견디려는 반대 성향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때 인간은 쾌락을 느낀다. 고통을 느끼며 힘들게 산에 올라 정상에 도달하면 쾌락이 느껴지고 매운 것을 먹은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다. 인간은 고통을 거쳐서 쾌락을 느낀다. 이런 쾌락이 좋은 쾌락이다. 고통 속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두려움의 고통 속에 창업을 시작해 매출을 일으키고 밤을 새워 일하는 고통을 거쳐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바람직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너무도 고통스러워 잠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람이 고통에 굴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쾌락에 굴하는 것이 수치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은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고 깨어나는 순간이고 위대해지는 순간이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고통에 굴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말이 아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도전한다는 말이다. 인생의 해답은 고통 속에 있다. 모든 문제는 고통을 피하려 들기 때문에 생긴다. 고통, 시련, 역경이라는 말의 어감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다줄 비밀의 열쇠다. 나는 고통, 시련, 역경을 행운, 우연, 로또 당첨이라는 말보다 사랑한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껴앉자. 작정하고 부딪히자. 조금만 견뎌보라.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맛있는 쾌락을 느끼리라. 세상을 향해 달리자. 고통의 운동화를 신고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나가자. 고통을 품고 세상을 정복하라. 그 후에 오는 쾌감이 진짜 쾌락이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매뉴얼. 사람이 살면서 성공하는 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첫 번째는 쉽지 않다. 절대적인 한 가지 방법이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두 번째는 알 수 있는 정답지가 있다. 바로 고전이다. 고전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본 선배들이 남겨놓은 실패하지 않는 법에 관한 매뉴얼이다. 고전은 온통 실패와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다. 선배들이 창피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으리라. 조선 선조 임진왜란 당시 외교 업무를 담당한 류성룡은 임진왜란 때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 책이 바로 징비록이다. 류성룡은 승리의 기록만 질필하지 않았다. 류성룡은 신립의 패전기를 가감없이 기록했다. 신립은 날쌔고 용맹한 장수였으나 임진왜란 때 충주 탕금대에서 패한 장군이다. 류성룡은 신립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명나라 장수가 신립을 향해 한 말, 이런 천혜의 요새지를 두고도 지킬 줄을 몰랐으니 신총병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로구나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또한 이제 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으나 후손에게 경계가 될 것이라 여겨 상세히 적어둔다는 평가도 거침없이 기록했다. 나라를 잃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오히려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류성룡은 후손을 위해 너희들은 최소한 실패는 하지 말라고 상세히 적어 놓았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 치욕을 삼키며 피로 써놓은 글이 바로 고전이다. 여기에 너무도 정확한 삶의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는 고전을 읽지 않는다. 기계를 사면 매뉴얼이 있는데 읽지 않고 AS 센터부터 찾아가듯 고전에 해답이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삶은 안정적인 삶이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 안정된 주거 환경, 안정된 정신 등등. 그렇다면 절대 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만큼 안정적인 게 또 어디 있겠는가? 이기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천재도 늘 1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든든한가? 지지 않는 매뉴얼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패배가 두렵지 않다. 현재는 잠깐 추월당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내가 얼마든지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 않는 매뉴얼 없이 사는 삶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낀 길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느낌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 고전을 통해 지지 않는 매뉴얼을 습득한 사람의 날은 맑다. 길이 훤히 보인다. 빨리 가는 길도 보이고 돌아가는 길도 보인다. 자기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어떤 시즌에는 요식업 CEO의 길로, 다음 시즌에는 베스트셀러 저자의 길로, 또 어떤 날은 강사의 길로. 내가 선택해서 가장 좋아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어느 길로 가든 실패는 없다. 절대 지지 않는 매뉴얼을 이미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고전은 치열하게 읽어야 한다. 로맨스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 수천 년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삶의 비밀은 한눈에 바로 알 수 있는 해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을 들여 풀어야 하는 방정식으로 존재한다. 읽고 또 읽고 받아쓰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맞는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류성룡이 징비록에 군대 다루기를 봄날 놀이하듯 하니 어찌 패하지 않겠느냐라고 썼는데 고전 읽기도 마찬가지다. 고전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니다. 고전의 답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고전이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실패할 수 없는 해답을 제시해 준다. 대신 내가 치열하게 풀어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내 삶을 봄날 놀이하듯 다루면 안 된다. 어영부영하며 살면 안 된다. 숨막히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게으른 삶보다 치열하게 사는 삶이 훨씬 재밌기에 건네는 말이다. 그 짜릿함과 상쾌함을 느껴보라. 자연을 둘러보면 어느 하나 열심히 살지 않는 존재가 없다. 부지런히 꽃을 피우고 꿀을 찾아 거센 바람을 뚫고 비행하며 태풍이 불어 나뭇가지가 꺾여도 다시 새로운 가지를 싹 틔우고 짝을 찾아 목숨을 걸고 뿔을 부딪힌다. 이해되지 않는 고전을 붙잡고 악으로 깡으로 밤을 새워 읽고 또 읽다 보면 갑자기 번쩍하고 머리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든다. 고전은 그 무엇보다 신선하고 상쾌하다. 읽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늘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운이 따랐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행운은 무작위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행운은 바람처럼 늘 우리 주변에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행운이 왔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뿐이다. 그 행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행운에 손짓하면 그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간다. 우리 주변에 항상 행운이 바람처럼 날아다니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믿어야 보인다. 행운을 잡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행운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지만 행운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단 믿어보자. 다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를 만난 것이라고 한다. 기회는 공중의 바람처럼 우리 주변에 늘 떠다닌다. 기회가 행운이 되려면 준비를 만나야 한다. 고이병, 너 문선대로 올래? 네, 가겠습니다. 0.1초 만에 결정하고 대답했다. 내가 대전 32사단에서 단기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홍석천 상병이었다. 맞다. 지금의 방송인 홍석천이다. 이때의 대답이 내가 개그맨이 되는 결정적인 결정이 되었다. 그 결정 덕분에 나는 남은 복무 기간 동안 문선대에서 꽁트 파트를 맡았고 개그를 배우고 익혔다. 사실 문선대에 가겠다고 결정했을 땐 내가 개그를 배우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내 꿈은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햄릿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조금 웃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개그맨이 될 정도는 아니라 여겼다. 하지만 문선대 공연을 할 때마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내 개그에 소위 빵빵 터졌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상은 하지만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두려움을 느낀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맞다. 잘못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영원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내가 겪은 교통사고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작용했다. 교통사고를 계기로 책을 알게 됐고 책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 전화위복, 세옹지마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당장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행복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결정한 후 초기에는 주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때 포기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좌절스럽지만 산티아고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피해자의 눈이 아닌 모험가의 눈으로 가겠다면서. 실패할 수 있다. 너무 힘들어 잠시 주저앉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등을 돌리고 달아나면 안 된다.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순간 결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될 세상의 비밀이 연기처럼 날아가 버린다. 자주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자. 결정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면 세차게 몰아치는 물줄기에 올라탄다. 이 물줄기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그래서 결정했을 땐 상상도 못 해본 곳으로 도달하기도 한다. 얼마나 재미있는가. 결정은 인생을 재밌게 만드는 행위다. 영화의 결말을 뻔히 알고 있으면 그 영화가 얼마나 재미없는가. 내 인생을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일단 결정을 내려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다. 그리고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불행이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결정하고 일단 실행하라.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일단은 견뎌라. 포기하지 마라. 자꾸 견디다 보면 이제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됐다. 그때부터는 두려워 말고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라. 그리고 그 결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많은 사람이 진짜 자기 모습 찾기를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지 끝까지 찾아간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태어난 이유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1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고전을 1시간만 섭취하면 모든 불안은 사라진다. 불안감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의욕이 충만해진다. 홍삼, 산삼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는 먹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자연산 유기농, 무농약 국내산을 찾는가. 그런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고전이다. 한 페이지만 읽어도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듯 고전을 읽으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게 와닿는다. 고전은 병을 예방해주고 치료도 해준다. 나를 살게 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모두 고전에 들어있다. 고전은 인생의 해답이다.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보완되어 지금 우리의 삶에 최적화되어 있는 해답.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우주가 당신을 원하는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 모든 감각을 외부를 향해 열고 있어야 한다. 내 안에는 아직 수많은 거인들이 잠들어 있다. 거인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은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여주고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그곳엔 진짜 내가 살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다. 고전은 이런 예민한 감각을 키워준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으로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